어둠이 내려앉은 에덴의 동쪽 문 앞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 최초의 인간이자 최초로 추방당한 자. 그의 손에는 아직 낙원의 흙이 묻어 있고 그의 눈에는 잃어버린 빛의 잔상이 어른거립니다. 문은 이제 영원히 닫혔고 불타는 검이 그 앞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이 갈라지며 한 존재가 내려옵니다. 천사 라지엘, 비밀의 수호자, 신의 신비를 지키는 자. 그의 손에는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 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첫 번째 책, 금지된 지식을 담은 책. 천사가 인간에게 건넨 자비이자 저주였던 선물, 라지엘의 서. 오늘 밤 우리는 그 고대의 페이지들 사이로 천천히 걸어 들어갑니다.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않으며 다만 귀 기울이면서 숨을 고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이제 시간은 천천히 흐르기 시작합니다. 에덴 동산, 그곳은 완전했습니다. 시간이 상처를 남기지 않았고 죽음이 그림자를 드리우지 않았던 곳. 아담과 하와는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었습니다. 지식은 나무에 매달려 있었고 그들은 그것을 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이미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이야기의 끝을 압니다. 뱀이 속삭였고 과일이 입술에 닿았고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완전함이 깨졌고 무지가 축복이었던 세계가 끝났습니다. 그들은 이제 알았습니다. 벌거벗음을, 수치를, 두려움을,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들이 무언가를 잃었다는 사실을. 신의 목소리가 저녁 바람에 실려왔을 때 그들은 숨었습니다. 나무 사이에, 잎사귀 뒤에, 자신들의 새로운 지식 뒤에. 하지만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땀 흘려 일할 것, 고통 중에 나을 것, 그리고 동산을 떠날 것. 문이 닫혔습니다. 그 뒤에는 불타는 검을 든 케루빔이 섰습니다. 회전하는 불꽃, 되돌아갈 수 없는 경계. 아담과 하와는 동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마다 낙원이 멀어졌습니다. 그들 앞에는 알 수 없는 세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가시나무가 자라는 땅, 돌이 박힌 흙, 그리고 끝없는 시간. 그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첫 밤에, 낙원 밖에서 맞이한 첫 어둠 속에서. 별들은 여전히 빛났지만 이제 그 빛은 차가웠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 그 바람은 쓸쓸했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꼭 껴안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울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 순간 자비가 찾아왔습니다. 하늘이 다시 한번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심판이 아니라 연민으로. 천사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그의 날개는 수많은 눈으로 덮여 있었고 그의 얼굴은 빛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신의 비밀을 아는 자, 우주에 숨겨진 이름들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라지엘. 그의 이름의 의미는 신의 비밀입니다. 라지엘은 아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한 권의 책을 내밀었습니다. 그 책은 사파이어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전승은 말하기를 그것은 하늘의 돌로 새겨졌으며 불로 쓰인 글자들이 어둠 속에서도 빛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그것이 빛 자체로 엮어졌으며 만지는 손가락에 신성이 스며들었다고 전합니다. 크기는 사람 키만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손바닥에 들어갈 만큼 작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크기는 보는 이의 준비됨에 따라 달라졌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는가입니다. 천국의 비밀, 창조의 원리, 천사들의 이름과 계층, 별들의 경로, 시간의 순환, 치유의 방법, 보호의 주문, 그리고
우주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지식, 인간이 에덴에서 잃어버린 것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가질 수 없었던 것들. 라지엘은 아담에게 말했습니다. 이 책을 읽으라, 배우라. 이것은 너희가 이제 살아야 할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한 것이다. 너희는 더 이상 신의 정원에 있지 않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길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천사는 사라졌습니다. 빛이 접히듯 공기가 닫히듯 그는 하늘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은 혼자 남았습니다. 손에 든 책과 함께. 그것은 무거웠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무게가 아니라 책임의 무게였습니다. 지식의 무게. 그는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들은 익숙하면서도 낯설었습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언어로 쓰였지만 동시에 그 너머의 무언가를 가리켰습니다. 각 단어는 층층이 쌓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한 문장은 100가지를 뜻했고 한 페이지는 1000가지를 암시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많은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더 많은 것이 숨겨졌습니다. 이것이 라지엘의 서의 본질입니다. 주는 동시에 감추는 책, 드러내는 동시에 가리는 지식. 당신이 이해할 준비가 되었을 때만 그 의미가 열립니다. 그리고 당신이 교만해질 때면 그것은 다시 닫힙니다. 아담은 밤마다 그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촛불 아래서, 별빛 아래서, 달빛 아래서. 하와도 함께 읽었습니다. 그들은 천사들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미카엘, 가브리엘, 우리엘, 라파엘, 그리고 수천 개의 다른 이름들. 각 이름은 하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의 통로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는 분이었습니다. 그들은 별들의 움직임을 배웠습니다. 어떤 별이 언제 뜨고 어떤 계절이 오는지, 씨앗을 언제 뿌려야 하는지, 비가 언제 올지. 이것은 생존의 지식이었습니다. 낙원 밖의 세계에서 땀 흘려 일해야 하는 땅에서 필요한 지식. 그들은 약초를 배웠습니다. 어떤 식물이 열을 내리고 어떤 뿌리가 상처를 낫게 하는지. 이것은 자비의 지식이었습니다. 고통이 찾아온 세계에서, 죽음이 그림자를 들이운 세계에서 필요한 자비. 그리고 그들은 보호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악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는 방법, 신성한 이름들을 부르는 방법. 이것은 필사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에덴의 보호가 사라진 세계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세계에서 필요한 지식. 하지만 책은 단순히 실용적인 안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페이지들 사이에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기억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덴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빛이 어떻게 어둠에서 분리되었는지, 물이 어떻게 하늘과 땅으로 나뉘었는지, 생명나무가 어떻게 자라났는지. 아담은 읽으며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며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며 희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책은 또한 약속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회복될 것이라는, 잃어버린 것이 돌아올 것이라는, 닫힌 문이 다시 열릴 것이라는. 하지만 그때까지 인간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배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카인과 아벨. 그리고 그 뒤로 더 많은 아이들이,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세대들에게 아담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야기는 어두워집니다. 카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책은 사라졌습니다. 어떤 전승은 말하기를 아담이 슬픔에 빠져 책을 숨겼다고 합니다. 다시는 펼치지 않으리라 맹세하며. 왜냐하면 그 모든 지식도, 그 모든 비밀도 형제를 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천사들이 책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인간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까 두려워서, 지식이 권력이 되고 권력이 파괴가 될까 두려워서 라지엘 자신이 내려와 자신이 준 선물을 도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오래된 전승은 다르게 말합니다. 책은 사라지지 않았다고, 다만 숨겨졌다고. 바다 깊은 곳에 천사들이 그것을 던졌다고 합니다. 파도 아래 어둠 속으로, 인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하지만 바다도 그것을 영원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물이 기억합니다. 깊은 곳의 물, 시간이 녹아든 물이 기억합니다. 그곳에 책이 가라앉았던 것을, 사파이어 같은 빛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났던 것을. 물고기들이 그 주위를 돌았고 해초가 그 위를 덮었습니다. 조류가 그것을 이리저리 옮겼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인간 세대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어느 날 책은 다시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누가? 전승들은 이 부분에서 갈라집니다. 어떤 이야기는 천사들이 마음을 바꿔 책을 건져 올렸다고 합니다. 인류가 충분히 성숙했다고 판단하여. 또 다른 이야기는 에녹이 그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신과 함께 걷던 그 의로운 자가 하늘로 올라가기 전에. 하지만 가장 널리 퍼진 전승은 노아에 대해 말합니다. 홍수가 오기 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차고 인간의 생각이 악으로만 기울었을 때, 신은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방주를 지으라고. 그리고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방주를 짓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무를 어떻게 자를 것인가, 어떤 비율로 짜맞출 것인가, 물이 스며들지 않게 어떻게 방수할 것인가, 무게를 견디도록 어떻게 보강할 것인가, 바람을 견디도록 어떻게 균형을 잡을 것인가. 이 모든 것은 지식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전설에 따르면 바로 그때 라지엘의 서가 노아에게 왔습니다. 어떤 이야기는 천사가 직접 그것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아담에게서 에녹에게로, 에녹에게서 메우두셀라에게로, 메우두셀라에게서 라멕에게로, 라멕에게서 노아에게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대대로, 비밀스럽게, 조용히 노아는 책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발견했습니다. 방주의 설계도, 목재의 선택, 조립의 순서, 역청을 바르는 방법, 환기구를 만드는 방법, 무게를 분산시키는 방법.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책은 또한 가르쳤습니다. 시간을, 홍수가 언제 올 것인지, 얼마나 오래 지속될 것인지, 물이 언제 빠질 것인지, 어느 산에 방주가 머물 것인지, 비둘기를 언제 보낼 것인지. 노아는 낮에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천사들의 이름을 배웠습니다. 별들의 경로를 배웠습니다. 우주의 구조를 배웠습니다. 그는 단순히 목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지혜의 수호자였습니다. 옛 세계에서 새 세계로 지식을 옮기는 자였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40일 밤낮으로. 하늘의 수문이 열렸고 깊음의 샘들이 터졌습니다. 물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산들이 잠겼습니다. 모든 생명이 쓸려갔습니다. 하지만 방주는 떠올랐습니다. 파도 위를 흔들리면서도 부서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방주 안에서 어둠 속에서 노아는 책을 품었습니다. 동물들의 울음소리 사이에서, 비의 굉음 사이에서 그는 페이지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잃어버린 모든 것을 위해, 그리고 올 새로운 것을 위해. 물이 빠졌습니다.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나왔습니다. 동물들이 뒤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깨끗한 세계, 씻긴 세계, 그리고 동시에 텅 빈 세계.
노아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물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신은 약속하셨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났습니다. 색깔들이 구름 사이로 펼쳐졌습니다. 언약의 표시였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책을 전했습니다. 그의 아들들에게, 셈과 함과 야벳에게. 그들이 흩어져 온 땅에 퍼질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이 나라들을 세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원했습니다. 그들이 지혜를 가지고 가기를. 하지만 여기서 전승은 다시 안개 속으로 들어갑니다. 누가 책을 받았을까요? 셈일까요? 첫째 아들? 그의 후손들은 동쪽으로 갔고 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나올 것이었습니다. 함일까요? 둘째? 그의 후손들은 남쪽으로 갔고 이집트와 아프리카의 조상이 될 것이었습니다. 야벳일까요? 막내? 그의 후손들은 서쪽과 북쪽으로 퍼져 유럽의 민족들이 될 것이었습니다. 혹은 셋 모두가 그것을 베꼈을까요? 각자 자신의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갔을까요? 그래서 책이 여러 갈래로 흩어졌을까요? 다른 언어로, 다른 전통 속으로, 같은 근원에서 나왔지만 이제는 서로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고대 지혜의 전승들이 서로 닮은 이유라고. 이집트의 신전 문서들, 바빌론의 점토판들, 페르시아의 마기 전통, 그리스의 헤르메스 문헌들, 모두 같은 뿌리에서 나온 가지들이라고. 모두 원래는 하나의 책에서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이것은 추측입니다. 아름다운 추측, 유혹적인 추측. 그러나 증명할 수 없는 추측입니다.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어느 시점에선가 라지엘의 선은 유대 전통 속에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히브리 문자로 쓰였습니다. 카발라 신비주의의 핵심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기에서 세기로 전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책은 변했습니다. 원래 천사가 준 그 순수한 형태에서 점점 더 복잡해졌습니다. 주석이 덧붙여졌습니다. 해석이 겹쳐졌습니다. 다른 텍스트들이 끼워졌습니다. 마치 강물이 흐르며 여러 지류를 모듯 책도 흐르며 여러 전통을 흡수했습니다. 중세시대에 이르러 우리가 지금 아는 형태의 라지엘의 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편집물이었습니다. 여러 층으로 이루어진. 아마도 13세기경 어떤 익명의 현자가 흩어진 조각들을 모았을 것입니다. 오래된 기도문들, 천사의 이름들, 마법적 인장들, 점성술 도표들, 신비로운 명상들 모두를 하나로 엮어 하나의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라지엘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의 지식이 전설적으로 천사에게서 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담에게 에덴의 문 앞에서. 이것이 속임수였을까요? 위조였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중세의 신비주의자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에 고대의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옛 전설을 빌렸다고. 하지만 다른 이들은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모든 진정한 지혜는 같은 근원에서 온다고. 그것이 천사를 통해서든 명상을 통해서든 계시를 통해서든 결국 같은 빛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라지엘의 서가 13세기에 쓰였든 기원전에 전해졌든 중요하지 않다고. 왜냐하면 그 안의 진리는 시간을 초월하기 때문이라고. 누가 옳을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아마도 알 필요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라지엘의 서의 힘은 그것이 언제 쓰였는지에 있지 않고 그것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가 손에 들 수 있는 인쇄된 페이지들 속에는 히브리 문자들이 빼곡히 새겨진 오래된 종이들 속에는 먼저 천사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개의 이름들. 각 이름은 하나의 존재입니다.
하나의 기능입니다. 하나의 통로입니다. 미카엘, 심판과 자비의 전사, 가브리엘, 메시지와 계시의 전사, 라파엘, 치유와 여행의 전사, 우리엘, 빛과 지혜의 전사, 그리고 그 아래 더 작은 이름들, 덜 알려진 이름들, 특정한 시간을 관장하는 천사들, 특정한 장소를 지키는 천사들, 특정한 기도를 들어 올리는 천사들. 책은 그들 모두를 나열합니다. 마치 하늘의 지도처럼, 보이지 않는 세계의 안내서처럼. 왜 이름들이 중요할까요? 고대인들은 믿었습니다. 이름이 곧 힘이라고. 무언가의 진정한 이름을 아는 것은 그것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것과 관계를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의 이름을 아는 것은 그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위험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책은 또한 인장들을 담고 있습니다. 신비로운 도형들, 원과 사각형, 삼각형과 별들이 복잡하게 얽힌. 각 인장은 하나의 힘을 상징합니다. 보호, 치유, 지혜, 사랑, 번영. 그것들을 그리는 것은 그 힘을 불러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문을 여는 열쇠처럼. 어떤 인장은 매우 단순합니다. 몇 개의 선과 점, 하지만 그 안에 우주의 패턴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별들의 움직임도 패턴이고, 계절의 순환도 패턴이고, 생명의 성장도 패턴입니다.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세계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책은 점성술을 가르칩니다. 황도대의 12별자리, 7 행성의 움직임, 집들과 각도들, 상승과 하강. 고대인들에게 점성술은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운세와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과학이었습니다. 시간의 과학, 영향의 과학, 우주적 리듬의 과학. 그들은 믿었습니다. 위에 있는 것이 아래에도 있다고. 하늘의 움직임이 땅의 사건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별이 뜨고 지는 것이 인간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고. 그래서 별을 읽는 것은 시간을 읽는 것이었습니다. 때를 아는 것이었습니다. 언제 행동하고 언제 기다릴지를. 책은 치유를 가르칩니다. 어떤 약초가 어떤 병을 낫게 하는지, 어떤 돌이 어떤 상처를 돕는지, 어떤 기도가 어떤 고통을 완화하는지. 이것은 실용적인 지식이었습니다. 삶과 직결된 지식. 사람들은 이것을 사용했습니다. 아픈 아이를 위해, 해산하는 여인을 위해, 죽어가는 노인을 위해. 그리고 책은 보호를 가르칩니다. 악의 눈으로부터, 악령으로부터, 저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둠으로부터. 특정한 구절을 외우는 것, 특정한 부적을 만드는 것, 특정한 의식을 행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방패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위협에 대한 방어였습니다. 현대인들은 종종 이런 것들을 미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많은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그들이 살던 세계를. 그들에게 밤은 오늘처럼 밝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없었습니다. 가로등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면 진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 어둠 속에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소리들, 그림자들, 움직임들. 그것들이 실제로 악령이었을까요? 아마 대부분은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동물이었을 것입니다. 상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실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맞서기 위해 사람들은 필요했습니다. 무언가를 기댈 곳을, 의지할 방법을. 라지엘의 선은 그것을 주었습니다. 천사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 보호의 기도를 외울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지 않다는 것. 이것이 미신일까요? 아니면 심리적 도구일까요? 두려움을 다루는 방법일까요?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경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흐릿할지도 모릅니다. 책은 또한 창조에 대해 말합니다.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빛이 어떻게 어둠에서 나왔는지, 물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땅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이것은 창세기의 이야기를 따릅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갑니다. 더 세밀하게 신의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여러 이름들, 각각 다른 측면을 나타내는 엘로힘, 창조의 신, 아도나이, 주의 신, 예호바, 존재의 신, 엘샤다이, 전능의 신. 각 이름은 하나의 렌즈입니다. 무한자를 바라보는 하나의 방식입니다. 가발라 전통에서 이름들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주의 구조입니다. 신의 이름을 명상하는 것은 창조의 패턴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존재의 본질을 명상하는 것입니다. 라지엘에서는 이 모든 것을 담으려 합니다. 창조의 비밀, 존재의 비밀, 신의 비밀, 불가능한 과제입니다. 어떻게 유한한 책이 무한한 것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인간의 언어가 초월자를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답은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리킬 수는 있습니다. 암시할 수는 있습니다. 창문을 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독자가 어렴풋이 볼 수 있도록, 이것이 라지엘의 서의 방법입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돌아서 말합니다. 은유로 말합니다. 상징으로 말합니다. 한 문장이 100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단어가 1000개의 문을 엽니다. 읽는 사람은 스스로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연결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책이 점성술 안내서입니다. 또 어떤 이에게는 기도서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마법 교본입니다. 어떤 이에게는 철학 명상입니다. 모두 맞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모두 부분적입니다. 왜냐하면 책은 보는 이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준비된 눈에게는 책이 더 많이 드러냅니다. 준비되지 않은 눈에게는 책이 자신을 감춥니다.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식은 조심스럽게 다뤄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기가 지나는 동안 라지엘의 서는 유대 공동체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읽는 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호의 물건이었습니다. 많은 집에서, 특히 동유럽의 유대인 가정에서 라지엘의 서를 한 권 보관했습니다. 높은 선반에, 깨끗한 천에 싸서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읽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책 자체가 보호한다고. 그 안에 담긴 신성한 이름들이, 천사들의 이름들이 집을 지킨다고. 특히 해산할 때 여인들은 라지엘의 서를 가까이 두었습니다. 침대 밑에 혹은 베개 밑에. 왜냐하면 출산은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에게도 아기에게도. 그 위험한 순간에 그들은 원했습니다. 천사의 보호를, 고대 지혜의 보호를. 이것이 작동했을까요? 의학적으로는 아마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어쩌면 믿음은 힘입니다. 희망은 힘입니다. 두려운 순간에 무언가를 붙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작은 위안입니다. 그리고 때로 그 작은 위안이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라지엘의 서는 또한 학자들의 책이었습니다. 카발리스트들, 신비주의자들이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평생을 바쳐 그들은 각 단어를 분석했습니다. 각 문자를 세웠습니다. 각 패턴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진다고. 히브리어에서 각 문자는 숫자 값을 가집니다. 알레프는 1, 베트는 2, 기멜은 3, 이런 식으로. 이것을 게마트리아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문자들을 더하면 숫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숫자를 가진 단어들은 연결되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숨겨진 관계가 있다고. 예를 들어 사랑이라는 단어와 하나라는 단어가 같은 숫자 값을 가진다면 그것은 말합니다. 사랑이 하나됨이라고, 분리를 극복하는 것이라고. 이런 식으로 학자들은 텍스트의 층 아래 층을 파고들었습니다. 표면 의미 아래 숨겨진 의미를, 숨겨진 의미 아래 더 깊은 의미를. 이것이 과학일까요? 오늘날 기준으로는 아닙니다. 이것은 주관적입니다. 해석적입니다. 두 사람이 같은 구절을 읽고 완전히 다른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둘 다 틀렸을 수도, 둘 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요점입니다. 라지엘에서는 객관적 매뉴얼이 아닙니다. 그것은 명상 도구입니다. 생각의 촉매입니다. 독자가 그것과 씨름하면서 독자 자신이 변합니다.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것이 라지엘이 아담에게 준 진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하는 방법, 확실함이 아니라 탐구하는 자세. 에덴에서 아담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에덴 밖에서 그는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질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것이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세가 르네상스로 바뀌었습니다. 르네상스가 계몽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과학이 일어났습니다. 이성이 권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라지엘의 서 같은 텍스트들은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계몽주의 사상가들은 그것을 미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둠의 시대의 잔재라고, 이성의 빛이 그것을 쫓아낼 것이라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그들이 옳았습니다. 책 속의 많은 것들이 오늘날 과학적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가 이뤄졌습니다. 순수한 이성의 세계에서 신비는 자리가 없습니다. 측정할 수 없는 것은 리얼이 아닙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것은 가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 경험의 많은 부분이 측정되지 않습니다. 증명되지 않습니다. 사랑, 아름다움, 의미, 경외, 이것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라지엘의 서는 다른 종류의 지식을 대표합니다.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 실험실이 아니라 삶에서 나온 지식, 측정하지 않고 느끼는 지식, 증명하지 않고 믿는 지식. 이것이 열등한 지식일까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은 반문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측정할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할 수 없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까요? 20세기 들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지엘의 서와 같은 텍스트들에 대한 관심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학자들이 그것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신앙의 텍스트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역사적 문서로서. 그들은 물었습니다. 이 텍스트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을 만든 사람들에 대해, 그들의 두려움, 희망, 세계관에 대해.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풍부한 세계를, 복잡하고 정교하고 놀라운 세계를. 라지엘의 서는 단순한 마법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론이었습니다. 전체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하늘과 땅, 영과 물질, 신과 인간의 관계를 설명하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들의 도구가 우리 것과 달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망원경 대신 명상을 사용했습니다. 실험 대신 계시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게서 배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를, 경외감을, 겸손함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우주가 자신들보다 크다는 것을, 신비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는 라지엘의 서를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문자 그대로? 아마 아닐 것입니다. 천사들이 실제로 특정 시간에
특정 일을 관장한다고 믿어야 할까요? 점성술이 정확히 미래를 예측한다고 믿어야 할까요? 아마 대부분은 회의적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책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은유로, 상징으로, 시로. 천사들을 실제 존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힘들의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점성술을 예언이 아니라 시간의 순환에 대한 명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을 때 책은 여전히 말합니다. 우리에게 2000년, 3000년 후에도. 왜냐하면 그것이 다루는 질문들이 여전히 우리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의미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라지엘에서는 이 질문들에 답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쉬운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질문과 함께 앉으라고. 서두르지 말고 쉬운 해결책을 찾지 말고 그저 질문 속에 머물라고.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빠른 세상에서, 모든 것이 즉각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잊었습니다. 천천히 하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알지 못함과 함께 있는 법을 라지엘에서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그 옛날의 방식을, 아담이 에덴 밖에서 밤마다 책을 읽던 방식을 한 글자씩, 한 단어씩 이해하려 애쓰며 하지만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음을 받아들이며 책 속에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의 신비를 아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지만 바로 다음에 그 신비를 완전히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자는 어리석도다. 이것이 균형입니다. 알려는 노력과 알 수 없음의 인정. 탐구하되 겸손하게, 질문하되 교만하지 않게. 이것이 라지엘의 서가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종교적 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적 지혜입니다. 과학자도 예술가도 철학자도 모두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호기심과 겸손, 확신과 의심, 알고 있음과 배우고 있음. 라지엘이 아담에게 책을 주었을 때 그는 단순히 정보를 전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태도를 가르쳤습니다. 세계를 대하는 방식을. 에덴에서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에덴 밖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찾는 과정이 중요했습니다. 책은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움은 책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독자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읽으며 변하는 것, 이해하며 성장하는 것, 알지 못함과 씨름하며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라지엘의 진짜 선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책 자체가 아니라 책과 함께 오는 여정, 끝나지 않는 여정, 평생의 여정, 세대를 거치는 여정. 오늘날 우리는 여전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라지엘의 서를 읽는 사람은 적습니다. 히브리어를 아는 사람은 더 적습니다. 그 깊은 카발라 사상을 이해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책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선반 위에, 도서관에, 디지털 아카이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와서 펼치기를, 읽기를, 씨름하기를, 그리고 어쩌면 조금 변하기를. 왜냐하면 그것이 성스러운 텍스트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보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당신이 그것을 읽기 전과 후가 다릅니다. 미묘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하지만 확실히 라지엘에서는 주장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제안합니다. 초대합니다. 가능성을 엽니다. 당신이 받아들일지 말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도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는 이유일 것입니다. 수세기를 거쳐, 박해를 거쳐, 무관심을 거쳐,
왜냐하면 그것은 유연하기 때문입니다. 각 세대가 그것을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각 독자가 그 안에서 자신만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중세 카발리스트는 천사의 이름을 보았습니다. 르네상스 학자는 고대 지혜를 보았습니다. 계몽주의 회의론자는 미신을 보았습니다. 현대 학자는 문화, 유물을 봅니다. 신비주의자는 여전히 신비를 봅니다. 모두 같은 책을 봅니다. 하지만 다른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찾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된 것을 받기 때문입니다. 라지엘은 그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에게 책을 줄 때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아담이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것이 괜찮다는 것을, 왜냐하면 이해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 위에서 아담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아이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오는 모든 세대가 함께 있었습니다. 각자 한 걸음씩 걸으며, 각자 한 페이지씩 읽으며, 각자 한 조각씩 이해하며, 그리고 모두 함께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것이 라지엘의 서의 유산입니다. 완성된 지식이 아니라 계속되는 탐구, 도달한 지혜가 아니라 추구하는 여정, 그리고 그 여정 속에서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 자신을, 우리의 한계를, 우리의 가능성을. 에덴 동쪽 문이 닫혔을 때 아담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앞을 보았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를. 그리고 그의 손에는 책이 있었습니다. 완벽한 안내서는 아니었습니다. 모든 답을 담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주었습니다. 시작할 곳을, 첫 걸음을 뗄 용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그가 혼자가 아니라는 희망을, 완전히 버려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여전히 배울 것이 있고 성장할 곳이 있다는 희망을. 그리고 그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 책을 품에 안고, 때로는 읽으며, 때로는 그저 만지며,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받으며, 그의 뒤로 낙원이 멀어졌습니다. 그의 앞에는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낙원은 뒤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앞에 있습니다. 건설해야 할 곳에, 창조해야 할 곳에, 배우고 성장하고 노력해야 할 곳에. 그리고 그 일을 위해 그는 지식이 필요했습니다. 라지엘의 서 속에 담긴 지식, 천사가 인간에게 준 지식, 신이 자비로 허락한 지식, 금지되었지만 주어진 지식, 감춰졌지만 드러난 지식, 잃어버렸지만 찾을 수 있는 지식.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이 천천히 회전합니다. 오래전 아담이 보았던 그 별들, 라지엘의 서에 기록된 그 별들, 우리도 지금 보는 그 별들, 그것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변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아담이 했던 것처럼, 우리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라지엘의 서는 이 질문들의 최종 답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동반합니다. 질문과 함께 앉는 법을 가르칩니다. 서두르지 않고 쉬운 답을 찾지 않고 그저 경이로움 속에 머무는 법을. 그리고 어쩌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빠른 세상에서, 이 확신의 시대에 우리는 다시 배워야 합니다. 천천히 하는 법을, 알지 못함과 함께 있는 법을, 신비를 신비로 남겨두는 법을. 라지엘의 서는 그 옛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의 지혜, 혹은 어쩌면 단순히 인간의 지혜. 오랜 세월에 걸쳐 축적된
많은 삶을 통해 정제된 무수한 질문 속에서 단련된 그것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모든 답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잘못되었습니다. 때로는 불분명합니다. 때로는 모순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입니다. 진실하게. 우리처럼 불완전하고, 우리처럼 탐구하며, 우리처럼 희망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숨을 고르세요. 천천히, 깊게.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여행했습니다. 에덴 동쪽 문에서 시작하여 세기를 거쳐 여기까지. 라지엘의 설을 따라, 그 신비한 페이지들을 따라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해는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여정 위에 있습니다. 아담이 시작한 여정, 우리 모두가 계속하는 여정. 내일 해가 뜰 것입니다. 새로운 날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걸을 것입니다. 한 걸음씩 배우며 성장하며 때로는 넘어지고 일어서며. 하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걸었던 모든 이들이 함께 있습니다. 그들의 지혜가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들의 질문이 우리를 자극합니다. 그들의 희망이 우리를 격려합니다. 라지엘의 선은 그 연결고리입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신비와 일상 사이에. 그것은 다리입니다. 우리를 건너게 하는. 그리고 지금 당신도 그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질문하는 것만으로도, 경이로워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에덴을 잃어버렸지만 찾으려는 자, 완벽하지 않지만 성장하는 자, 모든 답을 알지 못하지만 계속 질문하는 자,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눈을 감으세요. 편히 쉬세요. 오늘 밤의 이야기들이 당신의 꿈속에서 조용히 정리될 것입니다. 천사의 날개처럼, 라지엘의 지혜처럼 그것들이 당신을 덮을 것입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여정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당신이 깨어날 때 세상은 조금 다르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더 신비롭게, 더 경이롭게, 더 의미 있게.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알기 때문입니다. 표면 아래에 더 깊은 것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 너머에 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시작입니다. 라지엘의 서가 아담에게 주었던 것처럼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주기를, 시작을, 초대를, 가능성을, 그리고 무엇보다 희망을. 잘 자요. 꿈꾸세요. 그리고 깨어났을 때 기억하세요. 신비는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지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정은 여전히 계속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일부입니다. 언제나. 숫자는 때때로 침묵합니다. 연구자가 시료를 손에 들고 기계 앞에 서서 결과를 기다릴 때 화면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의 숫자가 아닙니다. 범위입니다. 가능성입니다. 확률의 구름입니다. 이것은 약 5,000년 전입니다. 라는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단서들이 붙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0년, 오차 범위, 신뢰 구간. 우리는 과거를 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측정된 신호를 읽습니다. 사라져가는 빛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부터 시간을 재구성합니다. 방사성 탄소, 탄소 14. 우리는 그것을 연대 측정의 시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비유는 꺼져가는 촛불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살아있는 것은 탄소를 호흡합니다. 식물이 공기를 들이마시고, 동물이 식물을 먹고, 인간이 그 모두를 먹습니다. 그 탄소 중 일부는 특별합니다. 방사성입니다. 탄소 14. 우주에서 오는 방사선이 대기 속 질소를 때릴 때마다 새로운 탄소 14는 만들어집니다. 그것은 공기 속으로 들어가고
식물 속으로 들어가고 생명의 순환 속으로 들어갑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균형이 유지됩니다. 새로운 탄소가 계속 들어오고 오래된 탄소가 나가고 비율이 일정합니다. 하지만 죽음이 오는 순간 그 순환이 멈춥니다. 더 이상 새로운 탄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안에 있던 탄소 14는 천천히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꺼져가는 촛불처럼 사라지는 빛처럼 그 속도는 일정합니다. 예측 가능합니다. 5700년마다 절반이 사라집니다. 이것을 반감기라고 부릅니다. 5700년 후 다시 절반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또 5700년 후 다시 이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탄소 14는 점점 적어집니다. 마치 모래시계의 모래처럼. 하지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증발하는. 과학자들은 이것을 측정합니다. 유기물 시료, 나무 조각, 뼈 조각, 씨앗, 천을 가져다가 남아있는 탄소 14의 양을 셉니다. 그리고 거꾸로 계산합니다. 이만큼 남았다면 이만큼 시간이 흘렀을 것이다. 이것이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의 원리입니다. 간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더 복잡합니다. 1940년대 이 방법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 연구자들은 발견했습니다. 과거의 대기가 오늘날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탄소 14의 생성 속도가 변했습니다. 우주 방사선의 강도가 변했습니다. 지구 자기장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붕괴 속도만으로는 정확한 연대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보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이테가 도와주었습니다. 매우 오래된 나무들, 수천 년을 산 나무들, 그리고 그보다 더 오래된 화석화된 나무들, 왜 나이테를 하나하나 세고 각 나이테의 탄소 14를 측정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보정 곡선입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는 지도. 이 곡선을 따라 측정값을 실제 연대로 변환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확실성은 남습니다. 나이테 연대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측정도 오차가 있습니다. 시료가 오염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항상 범위로 나옵니다. 4800년에서 5200년 전 같은 식으로 400년의 폭, 인간으로 치면 수십 세대입니다. 1970년대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속기 질량 분석 AMS. 이전에는 탄소 14가 붕괴할 때 나오는 방사선을 세었습니다. 기다려야 했습니다. 충분한 붕괴가 일어날 때까지. 그래서 큰 시료가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AMS는 직접 셉니다. 원자 하나하나를 가속기로 원자들을 날려서 질량으로 분리해서 탄소 14만 골라서 셉니다. 이것은 의미했습니다. 아주 작은 시료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씨앗 하나, 뼈 조각 하나, 천 조각 하나, 그리고 훨씬 더 정밀하다는 것을. 시기르 우상이 2014년에 다시 측정되었을 때 AMS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대가 더 오래 올라갔습니다. 11,000년 전에서 11,500년 전으로. 작은 차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에서 500년은 작지 않습니다. 방사성탄소는 강력합니다.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유기물에만 작동합니다. 한때 살아있던 것들에만. 나무, 뼈, 씨앗, 천, 가죽. 하지만 돌은, 도자기는, 금속은, 그것들은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탄소 14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계가 필요합니다. 열발광, TL, 그리고 광자극발광, OSL. 이 아름다운 이름들은 빛의 기억을 뜻합니다. 흙과 돌 속에는 작은 결정들이 있습니다. 석영, 장석 같은 그 결정들은 자연 방사선을 받으며 에너지를 축적합니다. 마치 배터리처럼 전자들이 결정 구조 속에 갇힙니다. 천천히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전자가 갇힙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것이 가열됩니다. 혹은 빛을 받습니다. 토기를 굽는 불, 햇빛에 노출되는 순간, 그때 갇혔던 전자들이 풀려납니다. 빛을 내며 결정이 리셋됩니다. 배터리가 방전됩니다. 그리고 다시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이용합니다. 토기 조각을 가져다가 실험실에서 가열하거나 빛을 쬐입니다. 그러면 갇혔던 빛이 나옵니다. 그 빛의 양을 측정합니다. 많을수록 오래 쌓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자연 방사선량을 측정합니다. 이 두 값으로 시간을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셋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로마풍 테라코타 머리가 1995년에 받은 검사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열발광. 결과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수백 년 전에 구워졌다고, 현대 위조품이 아니라고. 하지만 정확히 언제인지는 범위로만, 그리고 그 범위 안에도 가능성들이 겹쳐 있습니다. OSL은 TL보다 더 세밀합니다. 빛만 사용하기 때문에. 특히 퇴적물, 흙, 모래의 연대 측정에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햇빛을 본 순간, 강물에 쓸려 내려오다가 어둠 속에 묻혔던 순간, 그것이 기록됩니다. 흙 속 석영 알갱이의 빛으로 수만 년 전의 빛이 오늘날 실험실에서 다시 빛납니다. 아주 희미하게, 하지만 측정 가능하게. 더 오래된 시간으로 가면 다른 시계들이 등장합니다. 우라늄, 토륨, UTH. 동굴의 석순을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물이 흘러내리며 석회를 쌓을 때 우라늄이 섞여 들어갑니다. 하지만 토륨은 거의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며 우라늄이 붕괴하여 토륨이 됩니다. 그 비율을 측정하면 석순이 자라기 시작한 시간을 알 수 있습니다. 수십만 년까지, 방사성탄소가 닿지 못하는 깊은 과거까지. 아르곤, 화산재를 측정할 때 사용됩니다. 칼륨이 아르곤으로 붕괴하는 것을 이용합니다. 화산이 폭발할 때 용암이 식으며 시계가 리셋됩니다. 그 순간부터 시간이 쌓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측정합니다. 수백만 년 전을, 인류의 조상들이 걸었던 시간을. 하지만 각 방법은 맥락이 필요합니다. 숫자 하나만으로는 이야기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여러 시료를 측정합니다. 여러 방법을 사용합니다. 서로 비교합니다. 일치합니까? 모순됩니까? 만약 탄소 14와 열발광이 다른 연대를 준다면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오염일 수 있습니다. 시료에 나중에 탄소가 섞였을 수 있습니다. 지하수가 스며들며 뿌리가 자라 들어오며 미생물이 살며 박물관에서 접착제로 붙이며 방부 처리를 하며 이 모든 것이 시간의 먼지를 섞습니다. 신호를 흐립니다. 재사용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를 베어다가 나중에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베어진 시간을 말합니다. 건물이 지어진 시간이 아니라. 차이는 수백 년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자는 이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을 측정하는가? 나무의 죽음인가? 건물의 탄생인가? 교란일 수 있습니다. 층이 뒤섞였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파낸 구덩이, 동물 굴, 나무 뿌리, 인간 활동, 고고학 층이가 케이크처럼 깔끔하게 쌓였으리라 믿지 마십시오. 현실은 더 지저분합니다.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발굴이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현대 고고학은 이 모든 것을 다룹니다. 베이지안 모델링으로. 복잡한 이름입니다. 하지만 개념은 아름답습니다. 흩어진 별들을 연결해 별자리를 만드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러 연대 측정값들, 각각 불확실성을 가진 을 가져다가 고고학적 맥락과 결합합니다. 이것은 이것보다 나중이어야 한다. 저것은 저것과 같은 시기여야 한다. 이런 관계들을 모델에 넣으면
컴퓨터가 가장 그럴듯한 시간선을 계산합니다. 결과는 여전히 범위입니다. 하지만 더 좁아진 범위, 더 정제된 확률, 연대 하나는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의 구름입니다. 우리가 가장 확신하는 중심과 덜 확신하는 가장자리, 95% 확률로 이 범위 안, 68% 확률로 저 범위 안. 이것이 불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확실함을. 이것은 정확히 기원전 3217년에 만들어졌다 라는 선명한 답을. 하지만 과거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과거는 속삭입니다. 희미하게. 신호와 잡음 사이로. 그리고 그것이 정직함입니다. 과학은 확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불확실성을 정직하게 다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다가 아니라 우리는 이 정도까지 안다. 이 정도는 확실하고 이 정도는 덜 확실하다. 이것이 신뢰를 만듭니다. 과장이 아니라 정확성이. 밤이 깊어갑니다. 연대 측정 실험실의 불빛도 하나둘 꺼집니다. 기계들이 윙윙거리며 일합니다. 느리게, 조용히, 원자들을 세며, 빛을 측정하며, 시간의 신호를 읽으며, 그리고 아침이 오면 숫자가 나옵니다. 범위가 나옵니다. 가능성이 나옵니다. 연구자들은 그것을 받아듭니다. 서두르지 않고, 단정하지 않고, 다른 증거들과 맞춰봅니다. 맥락을 고려합니다. 천천히, 천천히.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더 나아집니다. 연대는 진실이라기보다 진실에 가까워지는 가장 조용한 방법입니다. 과거를 붙잡으려는 부드러운 시도입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정직합니다. 확실하지 않지만 성실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고르세요. 숫자들이 당신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놓아주세요.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재는 모든 방법에는 조심스러움이 깃들어 있다는 것, 겸손함이 깃들어 있다는 것. 시간은 쉽게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시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놓친 시간의 대부분은 돌이 아니라 썩어 사라진 재료에 있었습니다. 숲을 상상해 보세요. 수천 년 전의 숲, 나무들이 하늘을 가리고 바람이 잎새를 흔들고 사람들이 그 사이를 걷습니다. 그들은 나무를 벨니다. 배를 만듭니다. 집을 짓습니다. 창을 깎습니다. 바구니를 엮습니다. 천을 짭니다. 밧줄을 꽂습니다. 가면을 조각합니다. 악기를 만듭니다. 그들의 삶은 나무로 가득합니다. 섬유로 가득합니다. 유기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박물관에서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돌, 토기, 금속, 딱딱한 것들, 썩지 않는 것들. 그리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고대인들이 이것들로 살았다고. 돌칼로, 토기로, 청동으로. 하지만 진실은 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나무와 함께 살았습니다. 나무가 그들의 주요 재료였습니다. 나무가 그들의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석기시대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어쩌면 목재시대가 더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단지 목재는 사라졌을 뿐입니다. 고고학은 구조적 편향을 가집니다. 살아남는 것이 기록이 됩니다. 썩지 않는 것이 역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도구를 연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남아있으니까요. 하지만 목자의 도구는 사라졌습니다. 섬유 제품은 사라졌습니다. 가죽 물품은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는 과거가 왜곡되어 있다는 것을. 마치 역사책의 절반이 찢겨 나간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절반만 읽으며 전체를 상상하려 합니다. 하지만 상상과 증거는 다릅니다. 다행히 예외가 있습니다. 시간의 금고들, 특별한 조건이 만들어진 장소들, 이탄 습지, 산성이 강하고 산소가 없어서 미생물이 살지 못하는 곳. 그곳에서는 유기물이 보존됩니다. 수천 년 동안
시기르 우상처럼 나무가 썩지 않고 형태를 유지하며 오늘날까지 전해집니다. 사막, 극도로 건조해서 분해가 일어나지 않는 곳, 이집트의 파피루스 두루마리들, 페루의 직물들, 습기가 없으면 미생물도 없습니다. 썩음도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처럼 유기물이 남습니다. 동토, 얼어붙은 땅, 시베리아의 매머드처럼 몇만 년 전에 죽었어도 얼음 속에서 완벽하게 보존됩니다. 살과 털과 윗 속의 음식까지 마치 어제 죽은 것처럼 염분지대, 소금 광산, 소금이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이란의 소금 광산에서 발견된 고대 광부의 시신, 가죽 신발을 신고 도구를 들고 수천 년을 그대로. 하지만 이런 곳들은 예외입니다. 지구 표면의 극히 일부입니다. 대부분의 장소에서는 유기물이 사라집니다. 수십 년 안에, 수백 년 안에, 흔적도 없이.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우리가 놓친 것들이 엄청나다는 것을. 거대한 목조 건축물들, 표식들, 토템들, 조각들. 어쩌면 시기르 우상보다 더 크고, 더 정교하고,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라졌습니다. 썩어서, 무너져서, 흙으로 돌아가서. 직물,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고대인들의 옷, 테피스트리, 깃발, 천막. 우리는 가끔 흔적을 봅니다. 청동핀에 녹슬어 붙은 천조각, 토기에 찍힌 직물 무늬. 하지만 직물 자체는 사라졌습니다. 색깔도, 질감도, 무늬도. 바구니. 모든 문화가 바구니를 만들었을 것입니다. 운반하기 위해, 저장하기 위해, 선물하기 위해, 섬세하게 엮인 복잡한 패턴에. 하지만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예외적인 환경에서만, 건조한 동굴에서만 우리는 봅니다. 그들의 기술을. 밧줄. 모든 문명이 밧줄을 필요로 했습니다. 묶기 위해, 당기기 위해, 매달기 위해.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어떤 식물 섬유를 어떻게 꼬았을까요? 대부분은 추측입니다. 왜냐하면 밧줄은 썩기 때문입니다. 배. 인류는 일찍부터 물 위를 항해했습니다. 통나무배, 가죽배, 갈대배, 판자배. 거대한 선박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침몰한 배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물속에서 썩습니다.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운 좋게 진흙 속에 묻혀 산소로부터 차단된 것들 뿐입니다. 음악, 악기들, 북, 피리, 현악기, 나무와 가죽과 내장으로 만들어진. 어떤 소리를 냈을까요? 어떤 음악을 연주했을까요?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기들이 사라졌으니까요. 가끔 뼈로 만든 피리가 발견됩니다. 돌로 만든 징기 발견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악은 침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술도 사라집니다. 불을 다루는 기술, 연료를 선택하는 지식, 온도를 조절하는 방법, 발효하는 기술, 음식을 보존하는 방법. 이 모든 것이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습니다. 그을음, 타다, 남은 씨앗. 이것들만으로 전체 과정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학은 발전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방법을 찾습니다. 현미경 아래에서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식물 규소체, 식물 세포 속의 작은 실리카 결정들. 썩어도 남습니다. 그 형태로 어떤 식물인지 알 수 있습니다. 벼인지, 밀인지, 수수인지. 꽃가루. 바람에 날려 흙 속에 쌓인 각 식물 종마다 독특한 형태의 꽃가루. 현미경으로 보면 조각품처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세면 과거의 식생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나무들이 자랐는지, 어떤 풀들이 자랐는지, 기후가 어땠는지 전부 입자. 돌 도구에 남은, 토기에 남은, 치아에 남은. 그것을 분석하면 무엇을 먹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빵을 먹었는지, 죽을 먹었는지, 어떤 곡물을, 어떤 뿌리를. 잔류물 분석.
토기 안쪽에 스며든 지방, 기름, 수지, 화학적으로 분석하면 무엇을 요리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고기였는지, 우유였는지, 맥주였는지, 심지어 어떤 동물의 고기였는지까지. DNA, 고대 DNA, 뼈에서, 흙에서, 토기에서 추출합니다. 너무 조각나 있어서 온전한 유전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백만 개의 조각들을 모으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컴퓨터가 그것들을 조립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읽습니다. 과거의 생명을, 어떤 식물을 재배했는지, 어떤 동물을 길들였는지, 사람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이동했는지, 누구와 혼혈했는지. DNA는 기록합니다. 모든 것을. 침묵하지만 정확하게. 단백질, DNA보다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뼛속 콜라겐, 치아 속 에나멜, 수십만 년이 지나도 흔적이 남습니다. 그것을 분석하면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식단, 질병, 친족관계, 지질, 지방, 왁스, 그것들도 살아남습니다. 흙 속에, 토기 속에, 화학적 지문처럼 무엇이 그곳에 있었는지 말해줍니다. 이 모든 기술들이 사라진 것을 되살립니다. 부분적으로, 간접적으로. 하지만 확실히 우리는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만 연구하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질량 분석기로, 유전자 시퀀서로 보이지 않는 흔적들을 읽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잃어버린 세계가 조금씩 돌아옵니다. 목재의 세계, 섬유의 세계, 유기물의 세계. 완벽하게는 아닙니다. 하지만 희미하게, 윤곽만이라도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목조 신전들, 나무로 깎은 신상들, 천으로 만든 의례복, 가죽으로 만든 갑옷, 밧줄로 묶은 다리들, 그 모든 것이 한때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상과 증거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안다. 왜냐하면 증거는 부분적이니까요. 목자의 시대, 아름다운 개념입니다. 아마도 사실에 가까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단지 암시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남은 흔적들로, 간접적인 증거들로,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완벽한 지식은 불가능합니다. 과거는 너무 멀리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파냅니다. 계속 분석합니다. 계속 배웁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숲도 잠듭니다.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속삭입니다. 우리는 여기 있었다고, 우리는 많았다고, 우리는 중요했다고. 비록 지금은 사라졌지만 우리는 존재했다고. 그리고 우리는 듣습니다. 증거를 통해, 간접적으로, 희미하게. 하지만 경외감을 가지고 잊힌 것은 열등해서가 아닙니다. 단지 잘 썩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숨을 고르세요. 사라진 것들을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들은 자연의 일부입니다. 순환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남은 것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조심스럽게, 겸손하게. 유물이 사라지듯 물건은 가끔 바다를 건너 낯선 곳에 도착하기도 합니다. 파도가 해변에 부딪힙니다. 끝없이, 리듬처럼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가끔 무언가를 남깁니다. 조개 껍데기, 해초, 유목, 그리고 아주 드물게 인간이 만든 것, 멀리서 온 것, 낯선 것. 바다는 경계입니다. 육지와 육지 사이에, 문화와 문화 사이에. 하지만 동시에 바다는 길입니다. 해류가 흐릅니다. 바람이 붑니다. 배가 떠갑니다. 표류합니다. 도착합니다. 예상치 못한 곳에. 그래서 가끔
고고학자들은 발견합니다. 이상한 것을, 속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을, 이 지역의 양식이 아닌, 이 시대의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리고 질문이 시작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왔는가? 어떻게 여기 있는가? 한 조각의 이물감. 그것은 강력합니다. 우리의 확신을 흔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과거가 어땠는지, 누가 누구와 접촉했는지, 어떤 경로가 열려 있었는지. 하지만 이 한 조각이 말합니다.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다고. 멕시코의 무덤 속, 로마풍 테라코타 머리, 수염난 얼굴, 유럽 양식. 그것은 속삭입니다. 어쩌면 대서양이 생각보다 일찍 건너졌을지도 모른다고. 어쩌면 로마인이 혹은 그들의 물건이 어떻게든 신대륙에 닿았을지도 모른다고. 유혹적입니다. 매혹적입니다.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우리는 원합니다. 연결을 보기를, 분리된 세계들이 사실은 만났다는 것을, 외로운 인류가 사실은 함께였다는 것을. 하지만 학문은 천천히 걷습니다.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사는 쉽게 왜곡되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보기 쉽기 때문입니다. 증거보다 이야기가 앞서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고학은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가능과 입증을 구분하는 기준, 흥미로운 발견과 확실한 증거를 구분하는 기준. 첫 번째 기준, 맥락. 그것이 어디서 발견되었는가? 어떤 층에서? 무엇과 함께? 층위가 온전한가? 교란되지 않았는가? 발굴이 과학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기록이 남아있는가? 로마풍 머리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층위가 확실한가? 무덤이 봉인되어 있었는가? 나중에 누군가 열었을 가능성은 없는가? 이런 질문들에 완벽한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문이 남습니다. 두 번째 기준, 연대. 하나의 방법이 아니라 여러 방법으로. 방사성탄소, 열발광, 층서학적 연대. 서로 일치하는가? 모순되는가? 오차 범위가 겹치는가? 하나의 검사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같은 결과를 줄 때 신뢰가 커집니다. 세 번째 기준, 반복. 한 개의 유물은 예외일 수 있습니다. 우연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유형이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면, 같은 시대에, 같은 맥락에서, 그러면 패턴이 됩니다. 패턴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이킹이 북미에 도착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는 이유는 한 유물이 아니라 정착지 전체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뉴펀들랜드의 랑쏘메도, 북유럽 양식의 집터들, 대장간, 철 가공 흔적, 북유럽 유물들, 그리고 방사성탄소 연대가 서기 천년경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입증입니다. 네 번째 기준, 경로. 어떻게 그것이 거기 도착했는가? 가능한 경로가 있는가? 해류가 그 방향으로 흐르는가? 바람이 그쪽으로 부는가? 배가 그 거리를 갈 수 있었는가? 중간 경유지가 있는가? 태평양의 섬들, 폴리네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그 먼 거리를 작은 배로 건넜는가?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들의 항해 기술을 연구하며 별을 읽고 파도를 읽고 새를 읽는 기술, 그리고 실험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배를 만들어 실제로 항해하며,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가능하다는 것을. 하지만 가능성과 실제는 다릅니다. 바이킹이 북미에 갈 수 있었다는 것과 실제로 갔다는 것은 다릅니다. 전자는 추론이고 후자는 증거입니다. 표류도 고려해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은 항해, 폭풍에 휩쓸려, 해류에 떠밀려, 살아남은 사람이 낯선 해변에 도착하는. 역사에는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일본 어부가 미국 해안의 표류에 도착한. 태평양 섬 사람들이 다른 섬에 떠밀려 간. 그래서 하나의 물건이 표류로 도착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배 한 척이 난파되고 화물이 흩어지고 조각 하나가 해변에 떠밀려 오고 누군가 그것을 주워 보물로 간직하고 무덤에 넣는, 이것은 접촉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화적 교류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미묘합니다. 단발성 사건, 지속적 관계로 이어지지 않은, 흔적을 거의 남기지 않은, 하지만 일어났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기준, 다층 증거, 유물만이 아니라 다른 종류의 증거도. DNA, 언어, 식물, 동물, 질병. 사람들이 접촉하면 물건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유전자도 섞입니다. 단어도 빌려집니다. 농작물도 전파됩니다. 가축도 이동합니다. 병원균도 퍼집니다. 콜럼버스 이후 신구 대륙의 접촉은 모든 층위에서 증거를 남겼습니다. 유럽 유물이 아메리카로, 아메리카 식물, 옥수수, 감자, 토마토 이 유럽으로, 유럽 질병, 천연두, 홍역 이 아메리카로, 유전적 혼혈, 언어적 차용, 모든 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실한 접촉의 모습입니다. 한 유물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의 변화. 그래서 로마풍 머리 같은 경우 조심스럽습니다. 유물 하나, 다른 증거 없음. 로마 식물이 멕시코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로마 동물도, 로마 DNA 흔적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언어적 차용도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설령 그 머리가 정말 로마 시대에 만들어졌다 해도 그것이 대규모 접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껏해야 한 물건의 우연한 도착 혹은 다른 설명, 그 다른 설명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위조. 역사에는 많은 위조품이 있습니다. 돈을 위해, 명성을 위해, 장난으로. 열발광 검사가 현대 위조를 배제했다 해도 오래된 위조는 어떨까요? 수백 년 전의 위조. 그것도 가능합니다. 혼입, 발굴 과정에서의 실수, 다른 층의 것이 섞인, 기록이 잘못된, 이것도 일어납니다. 특히 오래전 발굴에서 현대적 기준이 확립되기 전에 자연적 유사성, 서로 독립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어디서나 비슷합니다. 수염도 어디에나 있습니다. 로마풍이라고 해석되는 특징들이 정말 로마에만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가 그렇게 보게 만드는 것일까요? 이 모든 가능성들을 저울질해야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증거를 모으며, 비교하며, 검증하며. 접촉설은 매혹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결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언제나 서로를 찾았다는 것을, 바다가 장벽이 아니라 다리였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정도는 사실입니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움직였습니다. 교역했습니다. 여행했습니다. 인도양 교역망, 수천 년 동안 아프리카와 아라비아와 인도와 동남아시아를 연결한 향신료, 직물, 도자기, 보석이 오갔습니다. 이것은 입증되었습니다. 유물들이, 난파선들이, 문헌들이 증명합니다. 실크로드,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페르시아와 로마를 연결한 비단이, 도자기가, 사상이 흘렀습니다. 이것도 입증되었습니다. 하지만 대서양은 다릅니다. 더 넓습니다. 더 험합니다. 콜럼버스 이전에 정기적 교역이 있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바이킹의 일시적 정착 외에는 그렇다고 해서 불가능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아직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입증되지 않은 것을 확정으로 말하지 않는 것이 학문의 윤리입니다. 회의주의. 이 단어는 종종 오해됩니다. 냉소로, 부정으로. 하지만 진짜 회의주의는 다릅니다. 그것은 조심스러움입니다. 성급한 결론을 피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기다리는 인내입니다. 회의주의는 그것은 불가능하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가능성에 열려 있도에 증명을 요구합니다. 상상을 환영하되 사실과 구분합니다. 이것이 사실을 지키는 온기입니다. 냉소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진실을 사랑하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파도는 여전히 해변에 부딪힙니다. 밀려왔다가 물러갑니다. 그리고 가끔 무언가를 남깁니다. 우리는 그것을 줍습니다. 살펴봅니다. 질문합니다. 어디서 왔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천천히 답을 찾아갑니다. 혹은 답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둘 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자체가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질문하는 것, 탐구하는 것, 배우는 것, 숨을 고르세요. 바다의 리듬처럼 들이쉬고 내쉬고 의심과 호기심 사이에서 회의와 경의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세요. 바다는 여전히 비밀을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 밝혀질 혹은 영원히 잠들 우리는 기다립니다. 그리고 계속 탐구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는 왜 끝내 검증에 닿지 못하는 이상한 유물이 남을까요? 모든 미스터리는 거짓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확신은 진실이 아닙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현실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모호하고 때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고학의 역사는 이상한 발견들로 가득합니다. 어떤 것은 나중에 설명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위조로 판명되었습니다. 어떤 것은 여전히 논쟁 중입니다. 그리고 아주 드물게 어떤 것은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구분하는가입니다. 혁명적 발견과 단순한 오류를, 진짜 미스터리와 거짓 신비를. 논쟁적 유물이 등장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패턴이 있습니다. 첫째, 오염과 혼입, 층이 뒤섞입니다. 나중 시대의 것이 이른 층으로 들어갑니다. 동물 굴, 나무 뿌리, 인간 활동, 자연적 교란, 그리고 발굴자가 그것을 알아채지 못합니다. 혹은 기록하지 못합니다. 우랄 나노구조 주장의 문제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강 퇴적물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강은 모든 것을 섞습니다.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을, 상류의 것과 하류의 것을. 그 층이 정말 수만 년 전 것인가 아니면 최근에 재퇴적된 것인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둘째, 재사용과 재매장. 고대인들도 오래된 물건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용했습니다. 재매장했습니다. 그래서 물건의 제작 연대와 묻힌 연대가 다를 수 있습니다. 수백 년, 수천 년 차이 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복잡성입니다. 그래서 맥락이 중요합니다. 어떤 맥락에서 발견되었는가? 다른 유물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셋째, 자연 형성물의 오인. 파레이돌리아. 우리는 패턴을 봅니다. 얼굴을, 의미를. 없는 곳에도. 바위가 침식되어 얼굴처럼 보입니다. 우연히. 하지만 우리 뇌는 그것을 인공물로 해석합니다. 마르카와시의 바위들. 어떤 이들은 봅니다. 조각을. 하지만 지질학자들은 봅니다. 자연적 풍화를. 누가 옳을까요? 아마도 양쪽 모두 부분적으로. 자연이 만들었지만 인간이 그것을 성소로 삼았을 수 있습니다. 조각이 아니어도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불완전한 기록과 유실. 옛날 발굴은 오늘날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사진이 적습니다. 기록이 부족합니다. 맥락이 손실됩니다. 그리고 원본 유물이 사라집니다. 분실됩니다. 파괴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가 그렇습니다. 원본 접근이 제한됩니다. 일부는 분실되었습니다. 발견 당시 기록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검증이 어렵습니다. 논쟁이 계속됩니다. 다섯째, 의도적 위조와 장난.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돈을 위해, 명성을 위해, 혹은 단순히 속이는 재미로 사람들은 거짓을 만들어냅니다. 필트다운인
20세기 초 영국에서 발견된 잃어버린 고리, 인간과 유인원의 중간, 수십 년 동안 진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1950년대에 밝혀졌습니다. 조작이라고. 현대 인간 두개골과 오랑구탄 턱뼈를 인위적으로 늙게 만들어 합친 것. 누가 왜 그랬는지 여전히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준 것은 과학자들도 속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고고학은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속기 어렵게. 체인 오브 커스터디. 발견에서 분석까지의 경로. 누가 언제 어디서 발견했는가? 어떻게 보관되었는가? 누가 다루었는가? 어떤 검사를 받았는가? 여건 같은 것입니다. 유물의 여건. 각 단계가 기록됩니다. 사진이 찍힙니다. 증인이 있습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앵그마리스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발견 위치 비공개, 소유자만 알고 있음, 독립적 확인 불가, 체인 오브 커스터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흥미로워 보여도 과학적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동료 심사, 다른 전문가들이 검토합니다. 방법을 확인합니다. 데이터를 검증합니다. 결론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출판 전에 승인합니다. 혹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실수도 있습니다. 편향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입니다. 우리가 가진 최선의 방법입니다. 한 사람의 주장을 공동체가 검증하는 우랄 나노구조 주장이 주류에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제대로 된 동료 심사 논문이 거의 없습니다. 주류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습니다. 독립적 재현이 없습니다. 공개 데이터. 다른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재분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밀은 과학이 아닙니다. 재현 가능성. 다른 연구팀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같은 방법으로, 독립적으로. 한 번의 결과는 우연일 수 있습니다. 여러 번 재현되어야 확립됩니다. 이것이 검증의 세 기둥입니다. 동료 심사, 공개 데이터, 재현 가능성. 이 세 가지 없이는 주장은 주장일 뿐입니다. 아무리 흥미로워도. 사진과 엑스레이는 증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해석을 요합니다. 사진은 각도를 선택합니다. 조명을 선택합니다. 무엇을 보여줄지를 선택합니다. 엑스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것과 입증된 것은 다릅니다. 앵그마리스의 엑스레이가 내부 구조를 보여준다 해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해석입니다. 정말 정의 부품인가? 아니면 광물 결정의 자연스러운 배열인가? 엑스레이만으로는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주장에는 특별한 증거가 필요하다. 이것은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균형입니다. 일상적 주장은 일상적 증거로 충분합니다. 나는 오늘 아침을 먹었다는 주장에 DNA 검사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에 전기가 있었다는 주장은 특별합니다. 우리가 아는 역사와 모순됩니다. 그래서 더 강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더 많은 검증을, 더 명확한 입증을. 이것은 불공평한가요? 아니요. 그것은 합리적입니다. 우리의 확신을 깨는 주장일수록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강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논쟁적 사례들이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질문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확신하던 것을 재검토하게 합니다.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게 합니다. 바그다드 배터리 논쟁은 고대 전기도금에 대한 연구를 촉발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금도금 기술이 생각보다 다양했다는 것을. 정의 없이도 가능한 방법들이 있었다는 것을. 논쟁은 또한 방법론을 발전시킵니다. 더 정밀한 연대 측정.
더 세심한 발굴 기록, 더 투명한 데이터 공유. 의심이 많을수록 기준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미디어는 미스터리를 좋아합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스터리는 흥미롭습니다. 클릭을 만듭니다. 시청률을 올립니다. 하지만 왜곡도 만듭니다. 과학자들이 충격에 빠지다.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 이런 제목들 자극적입니다. 하지만 대개 과장입니다. 실제 발견은 더 미묘합니다. 더 조건적입니다. 가능성이 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단서들은 제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중은 오해합니다. 확정된 줄 압니다. 나중에 논쟁이 있다는 것을 알면 과학 전체를 불신합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아직 모른다를 말하는 용기, 더 연구가 필요하다를 말하는 정직함. 이것이 진짜 과학입니다. 호기심을 잃지 마세요. 이상한 발견들에 흥미를 가지세요. 질문하세요. 탐구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휘둘리지 마세요. 확인하세요. 증거를 보세요. 출처를 확인하세요. 너무 좋아서 사실이 아닌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 그것은 신호입니다. 주의하라는, 더 깊이 파라는, 쉬운 답을 의심하라는. 밤이 깊어갑니다. 이상한 유물들은 여전히 선반에 있습니다. 박물관 지하에, 개인 수집품에. 일부는 언젠가 설명될 것입니다. 일부는 영원히 수수께끼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과거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하게 탐구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숨을 고르세요. 미스터리가 당신을 불안하게 했다면 놓아주세요. 미스터리는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초대입니다. 더 배우라는, 더 생각하라는, 더 조심스럽게 판단하라는. 그리고 이제 미래를 봅시다.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과거를 다시 조명하는지. 가장 조용한 시간입니다. 새벽 직전, 어둠이 가장 깊지만 동시에 빛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고학도 그런 순간에 있습니다. 전통적 방법들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도구들이 가능성을 열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보는 것, 위성. 수십 킬로미터 위에서 지구를 내려다봅니다. 특수한 센서로. 보이는 빛뿐 아니라 적외선, 레이더로. 그리고 발견합니다. 숨겨진 것들을. 캄보디아의 앙코르, 우리는 알았습니다. 사원들을, 거대한 돌 구조물들을. 하지만 라이다, 레이저 거리 측정어로 숲을 투과해 보았을 때 드러났습니다. 사원들이 단지 건물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것들은 거대한 도시의 일부였다는 것을. 도로, 운하, 저수지, 주거지. 모두 나무 아래 숨어 있었습니다. 멕시코의 마야 유적들, 밀림이 모든 것을 덮었습니다. 수백 년 동안. 하지만 라이다가 잎사귀를 뚫고 땅을 보았습니다. 피라미드들, 광장들, 도시 전체가 아무도 몰랐던 곳에. 이것은 혁명입니다. 조용한 혁명. 땅을 파지 않고 지도를 만듭니다. 어디를 팔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파괴를 최소화하며 땅속을 보는 것. 지표 투과 레이더 GPR 전자기파를 땅에 쏩니다. 반사되어 돌아옵니다. 속도가 다릅니다. 무엇을 만나느냐에 따라. 돌인지, 흙인지, 공간인지. 컴퓨터가 그것을 이미지로 만듭니다. 무덤이 보입니다. 파기 전에 벽이 보입니다. 구덩이가 보입니다. 매장된 건물이 보입니다. 발굴팀은 알고 갑니다. 무엇이 어디 있는지. 놀라움은 줄어들지만 정밀함은 늘어납니다. 자기 탐사. 자기장을 측정합니다. 땅속 물체가 지구 자기장을 왜곡합니다. 철, 구운 점토, 돌. 각각 다르게. 그 왜곡을 지도로 만들면 유적의 윤곽이 드러납니다.
이 기술들은 비파괴적입니다. 땅을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발굴은 파괴이기도 하니까요. 한번 파면 층은 사라집니다. 다시 복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파기 전에 최대한 많이 알아야 합니다. 분자의 세계로 DNA, 고대 DNA, 뼈에서, 치아에서, 심지어 흙에서 추출합니다. 조각나 있습니다. 짧은 조각들, 하지만 수백만 개를 모으면 퍼즐이 맞춰집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전자. 우리는 읽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 안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현생 인류와 네안데르탈인이 혼혈했다는 것을. 우리는 같은 종이 아니었지만 완전히 다르지도 않았습니다. 데니소바인, 시베리아 동굴에서 발견된 손가락뼈 하나, DNA를 분석했을 때 알려지지 않은 인류였습니다. 네안데르탈인도 아니고 현생 인류도 아닌, 그리고 그들도 우리와 혼혈했습니다. 티베트 고원의 사람들이 고지대에 적응할 수 있는 이유가 데니소바인 유전자 때문입니다. DNA는 말합니다. 이동을, 혼혈을, 질병을, 식단을, 심지어 눈 색깔, 머리카락 색깔까지 수만 년 전 사람의 얼굴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유전자로부터 단백질, DNA보다 오래 살아남습니다. 프로토믹스, 고대 단백질 분석, 뼛속 콜라겐, 시야 에나멜 속 단백질, 수십만 년도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합니다.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질병을 앓았는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DNA보다 더 오래 거슬러 올라갑니다. 치석, 치아에 붙은 딱딱한 침전물, 역겹게 보입니다. 하지만 타임캡슐입니다. 음식 조각, 꽃가루, 전분 입자, DNA, 단백질 모두 갇혀 있습니다. 치석을 분석하면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중세 수도사의 치석에서 청금석 조각이 발견되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만 나는 귀한 돌. 왜 수도사의 치아에? 알고 보니 그녀는 사본 작가였습니다. 필사본을 장식하며 붓끝을 입으로 다듬었습니다. 청금석 안료를. 그래서 그녀의 치아에 역사가 남았습니다. AI, 인공지능, 패턴을 찾습니다. 인간이 놓치는 수천 개의 토기 파편, 각각 조금씩 다른. 인간은 지칩니다. 분류하다가. 하지만 AI는 지치지 않습니다. 미세한 차이를 봅니다. 패턴을 찾습니다. 같은 제작자를, 같은 시기를, 같은 전통을. 문자 해독, 알려지지 않은 문자. 인간은 수십 년 씨름합니다. 하지만 AI는 다르게 접근합니다. 통계적으로, 패턴 인식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움이 됩니다. 가설을 제시합니다. 인간이 검증합니다. AI는 도구입니다. 마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필요로 합니다.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간의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강력한 도구입니다.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데이터 편향. AI는 학습합니다. 우리가 주는 데이터에서 그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다면 AI도 편향됩니다. 유럽 유적 데이터로만 훈련된 AI는 아프리카 유적을 제대로 분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식민주의적 수집. 많은 유물들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되었습니다. 약탈, 강제 구매, 동의 없는 발굴. 그것들의 DNA를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넣는 것이 그 불의를 영속화하는 것은 아닐까요? 원주민 공동체의 권리, 그들의 조상뼈, 그들의 성지, 그들의 문화재. 과학은 그것을 연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동의는, 그들의 의견은, 과학의 호기심이 공동체의 존중보다 중요할까요? 상업화, 유전자 데이터, 고대 DNA 정보. 이것이 특허될 수 있을까요? 팔릴 수 있을까요? 누구의 것일까요? 죽은 사람의? 발견한 사람의?
인류 전체에? 이런 질문들에 쉬운 답은 없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윤리적 질문도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우리는 씨름해야 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 연대를 뒤흔드는 발견, 그것은 흥미롭습니다. 언론은 좋아합니다. 대중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에게 유적은 단순히 고고학 자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입니다. 기억입니다. 성지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그들의 전통과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일까요? 호주 원주민의 구전 전통은 말합니다. 그들이 항상 그곳에 있었다고. 과학은 말합니다. 그들의 조상이 약 6만 년 전 도착했다고. 충돌합니까? 어떻게 존중할 수 있을까요? 둘 다를 그레이트 짐바브웨에 연대는 확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은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세계관과 맞지 않으니까요. 과학은 증거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역사는 단지 사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미입니다. 사람들은 과거에서 자신을 찾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자신의 자리를. 그래서 역사를 바꾸는 것은 단순히 내 연대를 수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성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발견을 발표할 때, 해석을 제시할 때, 누가 영향을 받을지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전달할지 고려해야 합니다. 과학은 중립적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은 사회 속에 살고 편향을 가지고 선택을 합니다. 무엇을 연구할지, 어떻게 해석할지, 누구와 협력할지, 이 선택들이 결과를 만듭니다. 더 나은 과학은 더 포용적인 과학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공동체와 협력하는 그것이 미래입니다. 궁극적으로 역사는 고정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살아 있습니다. 증거가 늘어날수록 더 정확해집니다. 더 복잡해집니다. 더 풍부해집니다. 우리는 모든 답을 알지 못합니다. 아마 절대 알지 못할 것입니다. 과거는 너무 크고, 증거는 너무 부분적이고, 시간은 너무 많은 것을 지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새로운 도구로,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질문으로, 그리고 매번 조금씩 더 가까워집니다. 진실에 밤이 끝나갑니다. 어둠이 옅어집니다. 별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하늘이 회색으로 그리고 핑크로 변합니다. 새로운 날이 옵니다. 새로운 발견들이 올 것입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될 것입니다. 새로운 질문들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할 것입니다. 파고, 측정하고, 분석하고, 해석하며 천천히, 조심스럽게, 경외감을 가지고. 역사는 책이 아닙니다. 완성된, 닫힌, 그것은 지도입니다. 계속 그려지는, 증거가 추가될 때마다 선이 더 선명해집니다. 새로운 영역이 채워집니다. 완벽하지 않습니다. 절대 완벽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나아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숨을 고르세요. 깊게, 천천히. 오늘 밤 우리는 여행했습니다. 연대 측정의 숫자들을 통해, 사라진 유기물의 세계를 통해, 바다를 건넌 유물들의 미스터리를 통해, 논쟁적 발견들의 복잡성을 through, 그리고 미래의 기술들을 통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확실함이 얼마나 드문지, 증거가 얼마나 부분적인지, 해석이 얼마나 조심스러워야 하는지.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움을, 탐구의 아름다움, 질문의 아름다움, 알지 못함과 함께 사는 용기의 아름다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직 많다는 사실이 이상하게도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의미하니까요. 배울 것이 아직 많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 아직 많다는 것을, 경이로워할 것이 아직 많다는 것을. 과거는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속삭입니다. 희미하게, 우리가 귀 기울일 때만, 우리가 조용해질 때만. 그리고 지금
당신은 충분히 조용합니다. 충분히 듣습니다. 잘 자요. 꿈꾸세요. 시간의 깊이를, 증거의 섬세함을, 탐구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깨어났을 때 기억하세요. 모든 유물은 이야기입니다. 모든 연대는 질문입니다. 모든 발견은 초대입니다. 더 배우라는, 더 질문하라는, 더 경외하라는, 언제나. 여러분이 이 긴 밤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이런 과거의 속삭임을, 증거의 섬세한 언어를, 시간의 신비로운 층위를 더 듣고 싶으시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후원해주시는 분들께는 새로운 역사의 이야기들을, 새로운 발견의 여정들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함께 우리는 계속해서 걸어갈 것입니다. 과거의 안개 속으로, 증거의 미로 속으로, 진실의 희미한 빛을 따라 천천히, 조용히, 경외감을 가지고 당신의 여정이 깊고 평화롭기를, 당신의 질문이 끝없기를, 당신의 잠이 부드럽기를. 안녕히 주무세요.